25번에 보시면 메밀 전분을 갈아서 만든 유동성이 있는 액체를 가열한 뒤에 냉각했더니 반고체 상태가 되었다. 묵 상태가 된 거죠. 이 묵의 교질 상태는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교질 상태를 얘기할 때 졸과 젤을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유동성이 있으면 졸, 그리고 유동성이 없으면 젤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반고체 상태 묵이 되었고, 그러면 유동성이 없는 것 젤을 찾아주시면 되죠. 다음 문제는 30번 계산 문제입니다. 35% HCl을 희석을 해서 10% HCl 500ml를 제조하고자 할 때 필요한 증류수의 양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되고 또 좀 더 간단하게 하려고 한다면 용매는 일정하기 때문에 500ml에 들어있는 10%니까 0.1을 곱하죠. 그리고 양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35%에 있는 용매의 양은 일정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x를 풀면요 142.857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것은 뭐라고요? 용매의 양이 일정한 거고, 그러면 여기 500 중에서 142.857을 빼면 증류수의 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수분 활성도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수분 활성도를 계산하는 문제는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필기에서도 만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실기에서도 만날 수 있는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면서 잘 익혀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분 활성도의 개념 자체가 물에 녹아야 하는 성분들이 수분 활성도에 결국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도당과 바이타민 C와 그리고 수분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분자량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수분의 분자량은 없지만 18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기는 하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이식, 물의 몰수 플러스 용질의 몰수 분의 물의 몰수인 것을 기억을 하시면요. 18분의 77.5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물의 몰수고, 그리고 용질의 몰수로 여러분들이 계산에 쓸 수 있는 것이 포도당과 그리고 비타민 C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넣어주시면 0.975라고 하는, 올림하면 0.98이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A의 경우에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수분 활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38번으로 가서요. 카로티노이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기만 보면 힘들어서 포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카로티노이드가 성질이 지용성인 것을 알고 계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인데요. 당근 시료에서 카로티노이드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수역상 물에서 하면 지용성인 카로티노이드가 용출될 수가 없고요. 에테르나 이런 물질을 써서 카로티노이드 지용성 부분을 용출시켜야 하는 것이죠. 다음 문제는 40번 문제, 계산 문제인데요. 이렇게 농도를 변경하는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놓치면 조금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NaCl, KCl, HCl이 각각 1몰, 0.5몰, 0.25몰이 있고, 이것을 농도 변경을 다 0.1몰로 농도 변경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혼합 수용액으로 최종적으로는 1000ml를 제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몰짜리를 0.1몰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10배 희석을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0.5몰짜리를 0.1몰로 만든다는 것은 5배 희석을 해보겠다는 것이고, 0.2몰짜리를 0.1몰로 만든다는 것은 2.5배 희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로 따지면 1000ml 중에 1000ml 중에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HCl의 경우에는 100ml를 이용을 하게 되면 100ml이 전체 1000ml 중에 혼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배 희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5배 희석을 해야 되는 KCl의 경우에는 200ml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5배를 희석을 해야 되는 HCl의 경우에는 400ml이 전체 1000 중에 들어가게 되면 2.5배 희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NaCl은 100ml만큼, 그 다음에 0.5몰 KCl의 경우에는 200ml만큼, 그 다음에 HCl은 400ml만큼
혼합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인 300ml, 전체 천 중에 나머지 부분인 300ml를 물로 채워 넣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석을 하려고 했을 때 그 희석 배수를 잘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전체 액 중에 희석 배수에 맞게 계산을 할 수 있는가를 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 문제는 놓치지 않도록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2회로 넘어가서요. 21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지방산을 자동 산화시키려고 했는데 산화 속도가 빠른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중결합이 많이 있으면 산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중에서 이중결합수를 알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문제고요. 팔미트산은 이중결합이 없습니다. 올레인산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이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리놀렌산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이 3개인 것이고요. 팔미톨레인산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이 하나인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이 가장 많은 3번 리놀렌산을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23번에 간단하게 몰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역시 계산 문제이긴 한데 놓치면 조금 아까운 문제죠. 몰수의 경우에는 분자량 분의 질량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분자량이 40이고 그리고 실제 질량은 30g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시면 0.75라고 하는 몰수를 얻으실 수 있는 거죠. 다음 2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외부에서 힘을 줬더니 변형이 되었다, 물체가. 그런데 그 힘을 제거를 했더니 원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더라.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더라. 이 성질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고요. 이 성질을 우리는 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어 이름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혹시나 보기 중에 이런 영어가 나오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하면 elasticity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힘을 가했더니 변형이 되었는데 그 힘을 제거를 했더니 원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는 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영어 이름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28번 문제를 볼까요? 조단백질 함량을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조단백질 함량에서는 여러분들이 질소계수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질소계수는 6.25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2g을 사용했는데 질소 함량이 60mg이었죠. 단위가 다른 것은 단위를 맞춰줘야 되는데 2g을 단위를 맞추면 2000mg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료가 2000mg인데 그 중에 60mg이 질소 함량인데 질소 계수는 6.25고 그리고 퍼센트로 나타내야 되니까 곱하기 100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조단백질 함량으로 약 18.8%를 얻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식품 공조를 보시면 여러 가지 식품에서의 질소 계수를 각기 다른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외에 모든 식품의 경우에는 6.25.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기서는 돼지고기니까요. 6.25라고 하는 질소 계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0번으로 가볼까요? 경화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경화라고 하는 것은요. 불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있죠. 불포화 지방산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탄소 원자에 수소 첨가 공정을 하는 것이 경화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촉매가 필요하죠. 그 촉매가 뭐냐 하면 니켈 촉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 첨가를 하게 되고요. 이때 촉매는 니켈을 사용을 하고요. 수소 첨가를 하면 단일 결합으로 되어서 불포화 지방산을 포화 지방산 형태로 만들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로 인해서 용점이 상승되고 고체 지방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것이 경화 공정입니다. 다음은 34번을 한번 봐볼까요? 에르고스테롤이 자외선을 받으면 활성화되는 비타민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에르고스테롤 같은 경우는 프로비타민으로 볼 수 있는데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가 형성이 되고요. 여기서 틀린 것은 1번이죠. 혈액이 응고되는 중요한 인자가 되는 것은 비타민 D가 아니라 비타민 K에 관한 설명입니다. 나머지는 비타민 D에 관한 설명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번입니다. 쓴맛 성분 중에서도 코코아랑 초콜릿에 들어있는 쓴맛 성분이고요. 이런 문제는 짝짓기에 관련된 문제죠. 단순하게 연결을 하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놓치면 조금 아까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콜세틴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양파 껍질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나린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감귤류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큐콜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이 꼭지를 떠올리셔야 되죠. 코코아 초콜릿에 들어있는 쓴맛 성분은 테오브로민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짝짓기 잘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2번 문제로 가서 보시면요. 부재 탄소 원자를 가지지가 않아서 두 개의 광학이성체가 존재하지 않는 중성 아미노산을 묻고 있습니다. 부재 탄소 원자라고 하는 것은 탄소에 4가지 기가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4가지 기가 전부 다 다른 것을 우리는 부재 탄소 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미노산은 여러분들이 한 20여 가지의 아미노산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20여 가지의 아미노산 중에 부재 탄소 원자를 가지지 않는 아미노산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글라이신이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것은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글라이신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4개가 전부 다 다른 게 붙어 있으면 이때의 탄소 원자는 부재 탄소 원자가 되는데 여기서는 2개가 H, 수소로 똑같은 게 붙어 있기 때문에 부재 탄소 원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미노산 중에서 부재 탄소 원자를 가지지 않는 유일한 아미노산은 글라이신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으로 23번을 보시면요. 2가지 성질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고요. A에 보시면 잘 만들어진 청국적은 실타래처럼 실을 빼는 것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예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국수 반죽은 긴 끈 모양으로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신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기 중에 나와 있는 소성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힘을 주면 변형이 일어났는데 힘을 제거를 해도 원상복귀가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탄성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힘을 주면 변형이 일어났는데 힘을 제거하면 원상복귀가 되는 것을 우리는 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성질을 이야기를 할 때 소성과 탄성은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예사성과 신장성도 이런 실타래처럼 실을 빼는 것 같이 늘어나는 성질, 그리고 긴 끝 모양으로 늘어나는 성질,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4번 문제를 볼까요? 3패가 가장 잘 일어나는 것을 묻고 있는데요. 3패가 잘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중결합이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스테아르산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라우로산 같은 경우도 이중결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올레산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이 하나고요. 리놀렌산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이 3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기 중에 이중결합이 가장 많은 것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문제에서는 리놀렌산이 그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5번으로 가서요. 효소적 갈변 반응과 거리가 먼 것을 묻고 있고요. 우리가 갈변 반응을 이야기를 할 때는 효소적 갈변과 비효소적 갈변 반응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1번의 경우에는 멜라노이딘을 형성하는 반응은 비효소적 갈변 반응에 속하게 됩니다. 이 멜라노이딘을 형성하는 반응의 경우에는 메일러드 반응, 또 다르게 얘기하면 아미노카르보닐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 문제는 비효소적 갈변 반응을 한번 보시죠. 문제에서 비효소적 갈변 반응을 나타내는 29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앞에 봤던 문제는 효소적 갈변 반응을 물었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 29번은 비효소적 갈변 반응에 관해서 묻고 있는데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 아닌 것은 티로시나제에 의한 갈변 반응이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 아니겠죠. 이것은 효소적 갈변 반응에 속하게 됩니다. 예로는 감자의 흑변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변 반응을 공부를 했을 때 이렇게 비효소적 갈변 반응과 효소적 갈변 반응의 종류를 알고 계시면요.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39번으로 가면요. 차의식별 검사 중에 종합적 차이 검사에 관해서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관능 검사 중에 그 중에 차의식별 검사 중에는 종합적 차이 검사와 특성 차이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종류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관능 검사에 관해서 묻는 것 중에 꽤 많은 수가 종합적 차이 검사에 해당하는 것 또는 해당하지 않는 것, 특성 차이 검사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류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여기서는 1번 3점 검사가 종합적 차이 검사에 해당하게 되죠. 40분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에 관한 설명인데요. 전분을 구분을 하면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성질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기는 했는데요. 틀린 것은 4번이죠. 수용액에서 안정한 것은 아밀로스 아니고요. 아밀로펙틴의 경우가 수용액에서 더 안정하고요. 그리고 노화되기 쉬운 것은 아밀로펙틴 아니고요. 아밀로스가 더 노화되기 쉽습니다.